자, 30페이지 펼쳐봅시다. 자,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 남북국 시대의 다음 시대겠죠? 그지? 근데 바로 고려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 고려와 통일신라 사이에는 후삼국 시대가 중간에 끼게 되는데, 자, 후삼국이라고 하면 통일신라가 약해져서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남아있는 신라로 세 개로 갈라진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고 얘기하겠죠. 그지? 그리고 그 궁예가 다스렸던 후고구려는 고려로 이름이 바뀌지. 왜냐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918년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궁예는 그 이전에 후고구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꿨었지. 그치?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 자,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올랐고,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불렀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면 그냥 고구려라고 하지 왜 고려라고 불렀냐면, 고구려가 사실 나라 이름을 바꿔요. 언제부터 했냐면 장수왕 때부터 고려라고 불러. 근데 편의상 우리는 계속 좀 고구려라고 이름을 쓰는 거지. 자, 이듬해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다. 원래 궁예가 수도로 삼았던 곳은 철원 지역이었는데, 개성, 송악, 지금의 개성인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지. 왜 그러냐면 왕건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송악 지역의 호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거지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지. 자, 태조는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았느냐? 후삼국을 통일하는 게 태조 왕건의 목표였어. 자,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후백제는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대신에 이 두 나라의 힘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신라를 어떤 나라가 장악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는데, 후백제는 군사력으로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다면 고려는 친선 관계를 맺어서 신라와 우호 관계를 맺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전술을 펼쳤어. 그리고 고려 쪽의 전술이 성공한 거지. 그래서 935년에 신라의 경순왕이 스스로 항복해왔어. 후백제는 신라를 수없이 공격해서 수도도 함락시키고 왕을 죽인 적도 있는데도 신라가 항복을 안 했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후백제보다는 고려가 믿을만하다. 그래서 항복을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936년에는 바로 직후에 왕위 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서 약해진 후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러면 후삼국 통일은 936년에 통일을 하게 된 거네. 918년에는 고려가 건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후삼국 시대의 시작은 900년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발해 유민까지 포함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발해의 영토를 장악한 건 아니야. 하지만 거란에게 멸망당한 발해의 일족이, 발해의 세자까지도 이 고려에 항복을 하면서, 고려에 귀부를 하면서, 고려는 신라 땅만 포함한 게 아니고 남북국 시대의 북국인 발해 유민까지도 유입이 돼서 민족의 재통합이다라고 미약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 국가 기틀 확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건데 크게 3명의 왕이 나올 거야. 첫 번째는 여기 나오듯 태조고, 다음 장을 넘겨보면 31페이지에 광종과 성종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왕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태조부터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3명의 왕의 업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태조, 태조와 광종과 성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먼저 태조의 업적을 봅시다. 자, 태조 왕건은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호족이 지금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잖아.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문제야. 그래서 호족 통합을 위해서는 유력한 호족 가문과 혼인을 하거나, 이런 걸 혼인 정책이라고 불러. 혹은 호족에게 자기의 성을 하사해. 왕씨 성을 하사했다 그래.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사성 정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족을 자기 성도 주고, 우린 가족이야. 뭐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해. 뭐 우리 장인어른이야.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로 묶는 거지. 그래서 호족을 우대하는 정책도 펼치고, 한편으로는 견제도 해. 그래서 두 가지를 펼치는데,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해. 이거는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견제 정책이야. 사신간 제도는 중앙 고위 관료를 사신간으로 삼아서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한 건데,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 올 정도면 호족 출신 중에도 힘이 센 호족일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야, 니네 지역은 네가 진짜 까불지 못하게 잘 통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야. 그 다음에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식들을 볼모로 삼아서,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호족이 너희 지방에서 딴 마음을 품으면 수도에 올라가 있는 너의 자식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인질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호족 통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족만 챙기면 안 되겠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도 펼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빈민구제 기관으로 흑창을 설치해서, 여기 창고 이름인데, 창고에 곡식을 보관해서 백성들이 삶이 어려워지면 여기서 곡식을 풀어서 구제해 준다는 거지. 그리고 후대 왕에게는 후뉴 10조라는 유언을 남겨서 통치의 교훈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외 정책이 뭐냐? 이거 지금까지는 대내 정책이지. 대외 정책으로는 목표가 북진 정책이야. 북진 정책의 목표가 뭐냐? 고구려 옛날 영토의 회복이 목표겠지. 그래서 실제로 영토를 어느 정도 높이게 된다.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 청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여기 보면은 영토를 넓힌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그지? 태조 북진 이후의 영토다. 요 색깔로 표시된 지역이 이 지역이란 말이야. 영토를 실제로 넓히기도 했고, 대신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옛날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는 적대시했겠지. 이게 바로 태조의 정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광종이 나올 차례겠지. 자, 광종 때는 광종이 즉위하기 직전에는 상황이 어땠냐면, 태조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외척 세력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났대. 근데 이 외척 세력이라는 게 누구냐면, 외척은 왕의 외가를 외척이라 그래. 그럼 왕의 외가면, 우리 방금 전에 왕건이 호족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펼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건과
호족 집안이 맺어졌어. 그래서 다음 왕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 호족 집안들이 외척이 된 거야,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호족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펼쳐놨더니 얘네들이 호족의 세력을 등에 입고 자기 딸에서 태어난 왕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광종이 이 와중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왕권에 방해가 되는 호족과 외척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 당연히 광종의 정책은 호족과 외척 세력을 어떻게 하면 약하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 그래서 펼친 정책이 뭐냐면 노비안건법이라는 정책을 펼쳐. 그래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했다. 자, 노비는 세금을 안 내는데 이 사람을 해방이 돼서 양인의 수가 늘어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노비는 세금을 안 내. 그러면 나라 입장에선 세금이 안 거치면 나라에 돈이 없잖아. 근데 노비를 해방시켜서 양인의 수를 늘려버리면 국가의 재정 기반이 확충이 되겠지. 대신에 누군 약해져? 공신과 호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겠지. 이 노비를 가지고 일을 시켜서 돈을 벌고 무장을 시켜서 군대를 조직하는 건데, 사병을 조직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등용한다. 그러면 호족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지겠지. 호족들이 화가 난 거야. 우리 이렇게 함부로 대할 거면 도대체 누구랑 일을 할 거냐. 난 일을 할 거다. 중국에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애들을 등용해서 너네 대신에 얘네들을 일을 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해서 관리의 위계를 세웠다. 공복은 관복의 색깔이. 그러면 이제 누구의 관직이 높고 낮은지 옷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되도록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겠지. 티가 확 나니까. 근데 그 관직은 누가 줘? 왕이 준단 말이야. 왕한테 잘 보이고 싶겠지. 왕권이 강해진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펼칠 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숙청해 버리는 거야. 그지? 그다음에 왕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왕이 아니고 황제 칭호를 쓰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원래 연호는 중국만 쓰는 건데 자꾸 우리나라가 쓰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심지어 개경을 황도로 칭한다. 고려가 황제국이다. 이런 식으로 왕보다 황제가 높으니까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고 황제국이다, 연호를 쓴다, 개성이 황제가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모두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행위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성종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종 때는 이제 왕권도 어느 정도 강해졌고 호족들도 견제가 되니까 이제 나라의 기틀을 완성시키려고 해. 그래서 성종이 왕이 되자마자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데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겠니? 하니까 최승로라는 사람이 건의문을 28개를 올려. 시무 28조라는 거야. 시무 28조의 내용을 보니까 왕이 마음에 드는 거지. 나 이거대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시무 28조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어. 지방간을 두십시오. 그리고 연등의 팔간의 같은 일을 줄이십시오. 불교보다는 유교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방간을 두라는 거는 우리가 통일신라나 발해를 배울 때는 지방간에 대해서 배웠어. 그죠? 그 다음에 발해도 5경, 15부, 52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고려는 아직 제대로 된 지방 제도가 완성이 안 된 시대란 말이야. 왜냐하면 지방 호족들이 다 다스리니까. 근데 최승로가 지방간을 둬라. 이제 지방에 대한 장악도 필요하다. 호족에게 중앙에서의 호족들의 힘은 광종 때 꺾었지만 지방에서 호족들이 아직도 막강하니까
지방간을 둬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치력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 핵심 뭐야? 불교보단 유교가 낫다라고 최성로가 얘기하잖아.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중앙통치기구는 기존의 제도를 바탕으로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이성육부로 정비를 하고, 중국에서는 삼성육부잖아. 발해도 비슷하게 했지. 근데 이제 약간 변형시켜서 이성육부로 정비를 했대. 지방에는 12복을 설치해서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한 거야. 그치? 지방관을 12명을 파견한 거지. 그 다음에 중앙에는 국자감을 정비한다. 국자감. 학교지. 우리가 학교를 계속 배웠죠. 그죠? 뭐 고구려 백제는 태학이다. 신라는 국학이다. 발해는 주자감이다. 비슷한 게 고려는 국자감이다. 그리고 지방에는 경학박사. 경학박사 뭐겠어요? 백제 오경박사랑 비슷한 애들이지. 그지? 유교의 경전을 마스터한 사람, 유교 마스터를 파견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학교육을 장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왕건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흑창을 설치하지. 조세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호족 통합을 위해서는 성을 하사하고 혼인 정책을 펼치고, 호족 견제도 하지. 사신감과 기인 제도를 실시하죠.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을 펼치고 후뇨 10조를 남기게 되지. 그 다음에 광종은 노비환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하고,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냐면, 황제의 칭호를 쓰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칭제 권원이라는 말을 써. 그 다음에 성종을 봅시다. 성종 때 일어난 일은 최승로의 시문 28조를 수용하고 이성육부 제도를 실시하고 국자감을 정비하고
12목을 설치하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교과서 32페이지 봅시다. 통치체제를 정비한다고 하네. 통치체제라고 하면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중앙을 다스리는 중앙통치제도가 있고,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통치제도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중앙통치제도와 지방통치제도를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중앙통치제도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본문부터 봅시다. 고려는 중국의 제도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6부를 중심으로 중앙정치 체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서문화성, 상서성 6부 중앙정치 체제지. 대간도 중앙정치 체제의 일부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모두 중앙정치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 상서성 6부를 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 6부 제도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야.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가장 높은 관청이고, 그 밑에 6부 6개의 부서가 있어서 얘네가 실무를 담당을 해. 그리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관리뿐 아니고 그 밑에 대간이라는 관리들이 있어서 왕과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리의 임명과 해임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견제를 위해서지. 누구를? 왕이나 높은 관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려는 중국의 제도를 본땄다고 얘기하는데 주로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본땄어. 근데 당나라 제도도 아니고 송나라 제도도 아닌 제도가 있어. 그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야. 얘네는 당나라 제도도 아니야, 송나라 제도도 아니야. 독자적인 기구고, 또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귀족회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도표가 있는데 도표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자,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성 6부제도라고 불렀지.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 이부, 병부, 호부, 예부, 공부 6개니까 6부, 이성 6부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중서문화성을 보면은 중서문화성 밑에는 두 개의 집단이 있어. 하나는 재신이라는 고위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재상급 높은 관리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낭사라고 해서 언론의 기능을 하는 대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간은 어떤 역할을 했지? 권력 견제한다. 왕과 대신들, 이 재신 같은 높은 관리들을 견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 있는데 얘네가 낭사가 재신을 견제하는 거지. 그리고 6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 맡은 실무를 담당해. 예를 들어 볼까? 병부는 병자 붙었으니까 군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호부는 재정을 담당해. 형부는 형벌. 그럼 2부는요? 2부는 인사를 담당해. 관리의 인사. 예부, 외교, 공부, 토목공사. 이렇게 맡은 바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6부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어. 자, 여기 보면 아까 재신과 비슷한 집단이 하나 있네. 그지? 추밀이라는 집단이 있어. 얘네는 군사 기빈을 다뤄. 중추원 안에서. 그리고 추밀 밑에는 승선이라고 있는데 같은 중추원 소속인데도 별로 관계없는 일을 하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추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재신과 추밀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 그지?
제신도 이 빨간색 네모 표시가 있고 추밀도 빨간색 네모 표시가 있다. 이게 뭐다? 제추라고 불러. 얘네 둘을 묶어서. 제추는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나와 있지. 제신과 추밀을 합쳐 부른 말로 제신은 육부의 판사도 겸임했다. 얘네는 여기도 겸임했다라는 거. 이에 상대적으로 상서성의 독자성이 약화되기도 했고 이 제추들이 그럼 제추라고 묶이는 건 얘네가 모여서 뭔가를 하기 때문이지. 제신과 추밀은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도병마사 식목도감으로 가. 제신과 추밀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모여서 회의를 연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어떤 특징도 있냐면 고려의 독자적 기구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도병마사에서 하는 일은 국방과 군사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니까 군사 기밀을 맡고 있는 추밀이랑 국가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제신이 모여야겠지. 새로운 제도와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기구는 식목도감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제신과 추밀 이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고 3사는 조선의 3사와 달라. 조선의 3사는 어사대와 낭사의 역할을 하지만 고려시대 3사는 재정만 맡는단 말이야. 그죠? 자, 위로 올라가서. 자, 고려의 이번에는 지방통치 제도입니다. 자, 지방통치 제도는 처음에는 정부의 지방 통제를 강하지 못했어. 그래서 관리 아예 못 보내다가 성종 때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대. 누가 이렇게 보내자고 했어? 최승로 시무 28조에서 이런 걸 주장하죠. 향리제를 정비하여 호족을 향리로 삼았다. 이제 호족의 이름이 향리로 바꿉니다. 앞으로는 이제 향리라고 얘기할 거야. 호족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현종 때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5도 양계는 서해도, 양강도, 전라도, 교주도, 경기도, 경상도 얘네들을 5도라고 부르고 경기도는 도에도 안 쳐요. 그 다음에 북계와 동계를 양계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된 것은 현종 때가 돼야 5도 양계가 나누어지는 거지. 여기 나오는 목들은 성종 때 나오는 제도인 거고. 자, 그래서 9년과 진을 설치했다. 9년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영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다. 아니, 얘네는 아직도 지방 통치가 약한 거야.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도 있고 파견되지 않은 지역도 있대. 그래서 주영과 속현이 있는 건데, 그러면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속현은 누가 다스리냐? 속현은 자, 이제 향리들이 다스리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향리는 뭐라고 했죠? 호족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지, 이 시대부터. 자, 그다음에 특수행정구역으로는 향부곡소가 있다. 그래서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은 주연에 파견된 지방관이 향리의 도움을 받아 다스렸다. 그러니까 향리들이 힘이 예전보다 호족이 한창 강했을 때보다는 약해지지만 이런 특수행정구역이나 속현은 여전히 향리의 힘이 강했단 말이야. 이 밖에 수도 주변에 설치한 경기와 풍수지리설에 따라 설치한 삼경이 있었다. 아직도 풍수지리설이 중요한 사상이었던 거지. 아무래도 왕건이 호족 출신이고 아직도 호족의 출신들이 그 고려의 주요 지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 선발 제도를 보자. 관리 선발 제도. 자, 관리 선발 제도는 고려 시대의 광종 때 과거가 시행이 되지. 광종 때 과거가 시행돼요. 근데 과거로만 뽑지 않아. 음서 등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건데, 자, 설명이 나와 있어. 먼저 과거는 문신을 선발하는 문과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승려도 과거 시험을 보내. 승과. 그럼 과목이 뭐겠어? 이건 유교 시험이 아니었겠지. 문신을 선발하는 시험은 유교 시험이었을 거야. 승과는 불교 시험 받겠지.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 문과, 잡과, 승과가 있다. 뭐는 없다? 무과는 없다. 그치? 그래서 문과는 뭐 재술과, 명경과라고 나눈다고 하는데 재술과, 명경과 과목이 좀 달라. 같은 유교지만 재술과는 시, 작문, 요즘으로 치면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명경과는 경전 외우기. 우리가 교과서 내용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중간고사 보죠.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음서는 무엇이냐? 음서는 종실이나 공신, 고위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였다. 시험에 통과 못해도 아버지가 높으면 백으로 관리가 되는 게 음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과거 시험도 보지만 백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도 공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학식과 덕행이 뛰어난 인물을 특별히 추천할 관리로 삼는 천거도 있었다. 추천제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고려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를 등용하여 고대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특히 고대사의 폐쇄성,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신라의 골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의 골품제는 평생 육두품들이 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막 중국에서 시험 붙을 정도로 똑똑해도 출세를 못하니까. 근데 그런 걸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는 거지. 고대 사회처럼 꽉 막히진 않았다는 얘기야. 자,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고려의 외적과의 싸움을 한번 봅시다. 자, 고려는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는데 먼저 거란이랑 싸우고 그 다음에는 여진이랑 싸웁니다. 얘네 둘을 구분하는 게 우리의 목표겠지. 자, 먼저 10세기. 자, 10세기 동아시아에는 고려 송거란을 중심으로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다원적 국제 질서는 여기에 적혔지. 한 나라가 혼자 강한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룬 것을 다원적 국제 질서라는 거야. 그 얘기는 고려, 송나라, 거란이 세력 균형을 이뤘다는 거지. 근데 세력 균형이라는 게 공짜로 오지 않아. 어떤 나라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세력 균형을 깨부시고 싶은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그 나라가 바로 거란입니다. 이 거란을 극복해야 세력 균형도 오고 다원적 국제 질서도 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관계가 어땠느냐? 자, 송나라는 거란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려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얘네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보니까 송나라랑 편을 먹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송나라가 거란보다 살짝 약한 데다가 송나라는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편을 먹으면 받아들일 게 많거든. 이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대신에 거란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옛날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거란이기 때문에 문화도 덜 발전했고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원한이 있기 때문에 적대시했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를 정리를 해야겠지. 그지?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그래서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 거야. 몇 번 침입하게 되냐면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자, 1차 침입을 하는데 933년에 1차 침입을 해. 자, 고려를 침입했는데 이번에 나선 사람이 바로 서희라는 사람이 활약해. 서희가 활약한 건 1차란 말이야. 거란과談판을 해서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의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고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자, 거란이 지금 대대적으로 군대를 끌고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에서 완전 긴장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린 망했다. 군대를 이렇게 끌고 왔다니. 근데 서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침입한 거지 다른 의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협상을 맺어서 고려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거란은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원한다는 걸 꿰뚫고 그걸 허락해주는 대신에 땅을 얻게 돼. 그 땅이 바로 강동육주라는 땅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표시된 지역이 강동육주지. 1차 침입 때 우리나라가 침입을 당했지만 땅을 얻은 거예요. 서희가 단판을 해서. 그럼 반대급부가 뭐야? 이 땅을 얻은 대신에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외교 관계는 거란과 맺겠다, 이게 약속이었잖아. 근데 문제는 고려는 송나라한테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왕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약속 위반이니까 거란이 다시 침입을 하겠지. 이게 2차 침입이야. 그래서 개성을 함락하기도 한다. 이거 되게 힘들었어. 근데 막 이제 교과서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해서 뭐 양규 뭐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해서 겨우 2차 침입도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났잖아. 그래서 거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들어온 거야. 야, 니네 확실히 하자. 3차 침입. 그래서 이번에는 고려가 강감찬의 활약으로 기주대첩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거란을 최종적으로 물리치게 되는 거죠. 거란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다른 요구가 없어. 이걸 요구하는 거야.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어라. 우리는 후방을 안정시키고 송나라를 치겠다.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계속 거절하니까 1차 때도 그것 때문에 쳐들어오고 2차 때도 그것 때문에 쳐들어오고 3차 때도 그것 때문에 쳐들어왔는데 고려가 3차 때 아주 크게 물리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정을 시키고 송나라에 쳐들어가겠다가 전략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평화로워지는 거야.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지. 거란 입장에서는 송나라를 공격하고 싶은데 고려도 공략을 못했잖아. 그럼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자, 거란의 침입은 크게 1, 2, 3차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1, 2, 3차로) 나눠. 그래서 1차는 993년, 2차는 1010년, 3차는 1019년에 일어나지. 여러 번 쳐들어오는 거야. 자, 왜 쳐들어왔느냐?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송과 국교를 단절하고 국교 수립을 약속해. 대신에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서희의 단판이라고 불러. 근데 2차 침입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안 지켰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이유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낸 사건이 벌어졌어. 고려에서. 이걸 핑계로 쳐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물리치는 거지. 어떻게 물리치냐면 양규라는 사람이 활약을 해서 물리쳤고, 대신에
개경이 함락당하는 등의 피해가 컸다. 자, 그러면 거란 입장에서는 또 이걸 못 얻어낸 거잖아. 또 이걸로 쳐들어오는 거지. 이 이유로. 그지? 그래서 이번엔 누가 물리치냐면 기주대첩으로 거란을 물리치면서 고려는 거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 덕분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이 세 나라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금까지는 거란이 막 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했다면, 이제 100년이 지나서 12세기에 들어서는 누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냐면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돼. 그래서 고려와 충돌이 잦아졌어. 그래서 고려는 이 여진족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별무반이라는 특수한 부대를 만들어서 여지를 공격해서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이게 대충 몇 년이냐면 1109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 기주대첩이 1019년이잖아. 대략 1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싸우는 애들도 바뀌게 돼. 근데 기껏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이게 전략이 잘못됐나 봐. 그래서 여진이 계속 끊임없이 침입을 하고 방어에 불리해서 방비가 어려워지니까 기껏 쌓은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된다. 그지? 다 이게 여진과 관계된 일이라는 거지. 자, 근데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고려의 현재 관계를 요구했으나 고려는 거부했어. 일단 야, 무슨 형제야 니네랑, 응? 니네가 원래 우리보다 미치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여진족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거란을 멸망시켜. 그리고 이제 금나라가 된 거잖아. 이미 금나라였지만. 그치? 이번에는 단 그 관계를 하나 더 키운다. 군신 관계를 요구해. 근데 금나라가 이제 거란족을 물리칠 정도로 너무 이제 이 시점쯤 되면은 금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지? 고려는 요만한데 힘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걸려. 거란이 언제 망하냐면 1123년에 망하거든. 그럼 불과 14년 만에 일어난 일이야. 그럼 고려에서는 아직도 동북구성 쌓았을 때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 사이에 금나라가 너무 강해져서 자꾸 관계가 바뀌는 거지. 처음에는 여진족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심지어 동북구성 돌려줄 때만 해도 충성맹세를 받아. 근데 처음에 충성맹세를 했어. 근데 갑자기 형제관계를 요구해. 그러다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왕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지. 당연히 지네가 왕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세가 급변하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여진족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힘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수용했다고 합니다. 자, 밑에 역사 깊이 보기 해동천자,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고려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및 북방민족과 군신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대내적으로는 고구려와 같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고려왕은 해동천자, 한마디로 황제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광종 같은 사람, 그지? 그리고 광종은 진짜 대놓고 황제라고 얘기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태조 왕건의 이런 상을 봐도, 청동상을 봐도 황제만 쓸 수 있는 그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왕이라고 칭하지만 나라 안에서는 황제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라 안에서는 내가 천자고 폐하고 뭐 이런 용어도 옷이나 이런 것도 다 황제가 쓰는 걸 똑같이 쓰고 제천응시 이건 황제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고려 왕이 하고 그 다음에 황제면은 그 밑에 쫄따고 제후들이 있어야 될 거냐.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 뭐 여진 약했을 때겠지. 탐나는 제주도, 뭐 울릉도 이런 데를 제후국으로 삼아서 천자국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고려는 대내적으로는 우리는 황제국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광종인 거지. 광종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칭제 건원을 했던 사람인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여진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이랬다가 그죠? 여진족이 힘이 강성해지고 부족을 통일하니까 고려가 여진 정벌을 계획해. 여진 정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뭐다?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조직을 하지. 그지? 윤관이 주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동북구성을 축조하지만 여진족을 물리치고 여진족의 거듭되는 요청으로 돌려주게 되지. 자, 근데 여진족이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키니까 태도가 바뀌어. 형제관계 이건 거절해. 근데 더 세지고 나서 이건 수용하게 되는 거지. 이걸 수용했다라는 얘기는 북진 정책은 끝났다는 얘기야. 북쪽의 땅을 되돌려받자가 북진 정책인데 북쪽에 있는 그 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어버린다? 북진 정책 포기해야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